앞서 한동훈 후보가 홍 후보를 지목한 이유와 관련해서 저희 사이에 할 말이 많이 남았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었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이 시간이 이제 만료됐. 두 후보 모두 다 이 말재간이 좋은 후보다. 능수능란한 혀 드리블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시쳇말로 말솜씨를 가졌다. 그리고 검사 선후배다. 그리고 당대표를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 라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현저합니다. 하루 종일, 내일 저 두 분이 하루 종일 1, 2부를 다 맞붙게 된다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님. 네. 아마 공동에 같이 올라가자라는 전략을 펼쳤다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치열할 것 같아요. 저 두 분, 홍준표, 한동훈,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의 토론은 치열할 걸로 예상돼요. 일단 이제 한동훈 후보가 3번이나 지목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지금 4강에서 2강으로 올라가는데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는 걸 제가 볼 때는 반증하는 결과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을 어떻게 꺾느냐에 따라서 2강,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2강에서 1강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 둘은 지금 뭐 그 여론조사 결과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홍준표는 둘이 2강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합의 얘기 나오는데. 하지만 뭐 김문수 후보도 만만치 않죠.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둘 생각이. 네. 근데 합의 얘기 나오는데 합의를 뭐 전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합시다. 아마 네. 홍준표 후보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동훈 후보도 아니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마치 이제 합의한 것처럼 이렇게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아까 우리 앵커께서 엄청난 공통점을 3가지나 딱 아주 예리하게 딱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의 캐릭터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네. 홍준표 후보도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약간의 어떠한 뭐 막말도 좀 섞고요. 논리의 비약이 좀 많이 있고,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제 빈틈이 없는 어떤 논리적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말 재간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경향이 완전 틀리다는 거. 어떻게 보면 서로 완전히 스타일이 틀린 두 후보가 이제 맞붙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미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둘의 어떤 큰 차이가 또 있죠. 나이 차이와 세대 차이가 있거든요. 정치의 대선배인 홍준표 후보, 그리고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동훈 후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연 경륜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정치 교체가 중요한 것이냐, 그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렇군요. 그의 선택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논쟁에 제일 중요한 걸로 그게 대두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경선 룰 한번 볼까요? 이번 2강부터는 경선 룰이 바뀝니다. 4명 중에 2명은 탈락하고 2명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심 50%,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가 절반이고요. 당심 50%,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 당원 여론조사가 절반이나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저 4명 중에 3명의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 거의 대동소이했다. 막상막하였다. 용호 상박이었다. 용쟁 호투였다. 아는 단어 여기까지거든요. 어쨌든 비슷하다. 그렇다면 결국 당원 여론조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일반 여론조사는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면 누가 당원들의 선택을 받느냐, 누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느냐가 4명 중에 2명을 탈락시키고 2명을 올라가는 결정적 기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TV 토론을 앞두고요.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어제 치열했습니다. 장외에서 말이죠. 홍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통령과 협의하고 다른 길로 가면 말씀을 드리고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사건건 깐죽대고 사사건건 터집 잡고 그래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있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20년 그게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뭐라고 봐요? 배신자라고 보잖아.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 프레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고 나와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고 덤비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토론을 앞두고 이 홍준표 한동훈 홍준표의 이 3시간 아까 어디 신문 보니까 데스매치라는 표현도 하던데 대진표가 정해지자 홍 후보가 방금 전까지 이제 목소리를 화기애애하게 좋은 대화를 나누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체 칼질해서 되느냐. 20년간 키워준 사람을 배신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깐죽댔다. 가서 사과해라. 라고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홍 대표님? 네,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예요. 근데 이 배신자 프레임이 왜 이제 먹히냐면 유승민 전 대표하고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두 분이 지금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도 사실 정치 입문 과정에서 그다음에 대구에서 출마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 당선되고 나서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입문과 성장 과정을 다 박근혜 대통령 덕을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 이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물론 탄핵 국면은 당연히 탄핵을 비상경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게 국민을 선택하는 기준에 맞죠.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후보가 검사 시절부터 소위 윤석열 사단의 막내였어요. 승승장구했죠. 계속 윤석열 당시 이제 검사와 한동훈 검사는 같이 성장해 왔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사실 검찰 내에서 가장 중요한 기수 문화인데 기수를 타파해 가면서 법무부 장관을 시킨 거예요. 자기 선배들은 검찰에 있는데도 한동훈 후보를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원장까지 갈 때까지는 한동훈의 성장, 검사에서 시절에서 성장, 그리고 정치인으로의 성장과 어떤 비대위원장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였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마 제가 홍준표 후보 같으면 그걸 지적할 것 같아요. 법무부 장관한테 뭐 했냐? 그때 그럼 바른 말 했냐? 그러니까 내내 법무부 장관한테 대통령 잘 못 모셔놓고 자기가 어떤 권력을 잡으려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뭐 탄핵이란 국민적 요구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의 얼투에 그런 게 깔려 있어요. 2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고 성장했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자체가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그리고 당대표 비대위원장 당대표 할 때 결국은 대통령하고 문제를 잘 못 풀고 그때 제대로 역할을 못 했던 거 아니냐. 자기는 변방수장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쓴소리 했었는데 너는 그것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토론에서도 아마 치열하게 홍 후보의 어떤 전략이 노정된 것 같고 이 표현이 성 부의장님 굉장히 좀 과격하기도 했습니다. 시체에 칼질하겠다라고 덤벼서 되느냐. 아마 한 후보 입장에서는 가장 좀 민감한 얘기가 아마 이제 배신자 그 프레임일 텐데 시체 칼질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한동훈 후보한테 가장 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저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홍준표 후보는 지금 얘기한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사과하라라고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다 같이 사과하자.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과하자고 하고 있고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은
국민들에게 사과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가 먹힐 거라고 봐요. 지금 그 한동훈 후보도 그렇게 받아치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파고 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저는 탄핵 전국에서는 탄핵이 파면되기 전까지는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가 좀 더 훨씬 압도적으로 컸습니다만 전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오고 뭔가 지금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수 지지층 안에서도 저는 이 흐름의 변화가 크게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렇죠. 지나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우리가 4강을 다루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 게 물론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 노력도 있겠지만 전 나경원 후보가 혼자 역주행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혼자서 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답습해서 체제 전쟁이다. 반국가 세력과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뭐 드럼통 이런 것들로 대강성 이미지를 추구했던 것, 내가 윤심을 받은 후보다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을 넘어서서 떨어졌잖아요. 예. 그런 것 자체가 지금 보수의 그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서 사과하라? 전 이 메시지 잘 안 먹힐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 전체적인 보수 지지층 안에서의 탄핵 반대와 찬성의 흐름이 저는 역전되는 그 현상이 만약에 이번 토론회에서 계속해서 저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그 토론회를 기점으로 탄핵을 찬성했던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보수의 지지세가 역전되는 그 포인트가 그 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뭔가 기류가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바뀌고 있다. 자, 그럼 한동훈 후보의 답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목 토론 중에 세론으로 가장 많이 지목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하면서 늘 많이 공격의 대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유력하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 경선 룰이 만들어질 때 마지막에 이자가 남는 구조가 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와 맞서야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명의 경선에서 과반으로 끝나야 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이 2차 가지 말고 여기서 과반을 얻어서 한 번에 끝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일반 이 여론조사 상에서도 이 4명 중에 3명의 후보가 굉장히 어떤 뭐랄까 지지율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깨를 지금 뭐 나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1차에 한 번에 끝나기는 좀 쉽지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압도적인 과반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또 흥행 차원에서라도 당사자들이야 빨리 끝내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흥행 차원이라도 결선을 가는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본다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경선 룰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선 룰이 이제 아까 뭐 화면도 나왔습니다만 당원 50%, 일반 국민 50%인데 일반 국민 50%도 당원들의 그 투표 성향이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여론조사라는 게요, 응답률이 기본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20%는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ARS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돌리면 5% 미만 나옵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이 묻는 것으로 해야 10%를 간신히 넘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관심이 높다고 쳐도 20%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20%는 누구냐? 일반 국민 가운데서도 지금 국민의힘당 내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당원들이 답변을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다고 본다면은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당원들의 여론이 투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당심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50대 50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75대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므로 당원들의 이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당원들의 선택은 2개입니다. 일단 찬탄과 반탄. 그러니까 과거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의힘당 내부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었습니다. 이 성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여부하고요. 2번째는 당원들일수록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수록 전략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를 꺾을 후보가 누구인 것인가. 이른바 본선 경쟁력. 그렇죠. 본선 경쟁력을 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함수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번 50대 50이라고 하지만은 어찌됐든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탈락한 나경원 후보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 문자를 드렸고 아직까지 통화는 못했습니다. 통화는 하는 문자만 했는데 통화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로도 하고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김기현, 나경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을 모시려고 지금 하고 있다. 어제 연락을 한다는 거는 상가집에 지금 전화해서 나 좀 도와줘라 하는 얘기는 같지 않겠습니까? 그건 적절치 않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후보께서 직접 컨택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 러브콜 전쟁도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한동훈 후보도 우린 한 팀이다. 다른 분께도 함께 하자고 했다. 홍준표 후보 원팀과 빅텐트를 넘어 대연정 실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 받을 자신 있다, 올라간다라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당원들이 전략적인 선택으로 어느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는가, 어느 후보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